충청남도 논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 화절리. 금강 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너른 들판에는 계절마다 딸기와 벼가 지천으로 익어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훤히 알 정도로 정이 깊었다. 동네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매일같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마을의 소소한 대소사는 반나절이면 모두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끝자락,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에서 곧 터져 나올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그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마을 전체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박재명 할아버지, 올해 78, 십수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노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 분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그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모두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존경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인자하고 점잖은 그를 아꼈다. 하지만 세월은 비껴갈 수 없는 법.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쇠퇴했고 가끔은 횡설수설하며 했던 말을 도하기도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과 이웃들이 가끔 건네주는 도움의 손길에 의지해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외아들 박민준이 있었다. 20살이 되던 해 서울 가서 크게 성공하겠다며 집을 나간 아들이었다. 그 후로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그해 6월 초 민준이 홀연히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곁에는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함께였다. 채 1년도 만나지 않은 여자친구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십수년 만에 돌아온 민준을 보고 제일처럼 기뻐했다. 이제 박 선생님도 외롭지 않게 아들 며느리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박 할아버지의 집에서는 밤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과 다툼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씨 할머니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똑똑히 들었다니까. 한밤중에 박 선생님이 이놈들아, 애비를 데리지 마라, 날 묶지 마라 하고 소리치시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뚝 끊기더라고. 처음에는 노인네가 잠고대하나 싶었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다음날 아침에 팥죽을 좀 쑤어서 가져가 봤어. 그러나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수진이라는 여자가 빼꼼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님 주무세요. 깨우지 마세요. 라는 말만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박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강풍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갔다. 빗물은 온갖 쓰레기를 실어 나르며 골목을 흙탕물로 만들었다. 그날 오후 뒷산에서 개구리를 잡고 놀던 동네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내달렸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박 할아버지가 집 뒤뜰 뽕나무에 묶여 있어요. 소문은 들불처럼 빠르게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즉시 마을 이장을 통해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아들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횡설수설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집을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가끔 저러세요. 하지만 경찰이 집 뒷뜰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자 옆에 서 있던 여자친구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낡은 뽕나무에 밑동을 비추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광경은 처참했다. 박재명 할아버지는 붉은 공업용 쇠사슬에 목과 몸이 묶인 채 뽕나무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온몸은 사흘간 쏟아진 비를 맞아 흠뻑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옷은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몸에서 나는 악취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퉁퉁 부어오른 두 발에는 모기와 개미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다. 병원과 경찰서, 엇갈리는 진술, 논산시내 종합병원 응급실. 박 할아버지는 심각한 탈진 상태로 실려왔다. 저체온증, 탈수, 저혈당 쇼크에다 벌레에 물린 상처로 인한 피부 감염까지 겹쳐 위중한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이자 살인미수입니다. 한편 화절리 파출소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눈빛과 계속해서 엇갈리는 대답은 그들의 초조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의 최초 진술서 내용은 이러했다.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밤마다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부수셨어요. 한 번은 집에 불을 지를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묶어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는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떠넘겼다. 전 민준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욕하고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아버님이 저렇게 몸이 약하신 줄 몰랐어요. 그냥 겁만 줘서 안동을 좀 멈추게 하려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경찰이 박 할아버지의 집을 수색하던 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재명 할아버지 명의의 집문서와 토지대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증여를 원인으로 박민준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막 끝난 새로운 등기부 등본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증여계약서에 찍힌 박 할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었다. 서명은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비뚤비뚤했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 젊은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재산을 노리고 강제로 서명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에 대해 추궁하자 민주는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다. 늙어서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웃들의 증언은 그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옆집 최 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진술했다. 내가 똑똑히 기억해. 한 달 전쯤 박 선생님이 우리 집에 마실 와서 그랬어. 이 땅은 우리 집사람이 평생 읽어서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야. 절대 팔 수 없어. 나중에 내 손주놈 주려고 남겨둘 거야 라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한테 땅을 넘겨줬다는 게 말이 돼. 수사를 하면 할수록 민준과 수진이 고향에 돌아온 목적이 단순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정황이 명백해졌다. 경찰은 즉시 해당 증여계약을 처리한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박 할아버지의 집에서 출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법무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몸을 조금 떠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인 박민준 씨가 아버지가 가벼운 파킨슨병이 있지만 정신은 아주 또렷하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걸 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것 같아 찜찜하긴 합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보고서,
추악한 계획의 전말. 허절리 파출소에서 사건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을 무렵 또 다른 수사팀은 민준과 수진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로 급파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에서 밝혀낸 사실들은 민준의 귀향이 우연이 아니라 끝없는 추락과 실패,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보여주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관된 기록에 따르면 박민준은 과거 용산전자 상가에서 작은 컴퓨터 부품 가게를 운영했다. 처음 1년은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불법 스포츠 토토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사팀이 참고인으로 만난 민준의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다. 걔 도박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해외 축구 경기에 미쳐서 하룻밤에 1억 가까이 날린 적도 있어요. 가게는 말아먹은 지 오래고 그것 때문에 아내도 어린 아들 데리고 이혼해서 떠났잖아요. 가게가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민주는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그는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나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새로운 여자친구 수진의 좁은 단칸방에 얹어 살기 시작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그녀는 과거 술집에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특히 명동 백상어라 불리는 악질 사채업자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과 수진이 고향으로 내려오기 불과 일주일 전 민준은 사채업자로부터 마지막 경고 문자를 받았다. 내용은 살벌했다. 열흘 안에 원금 이자 합쳐서 2억 5천만 원 갚지 않으면 내 시골집 찾아가서 다른 방법으로 받아낸다. 벼랑 끝에 몰린 민준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악마의 계획을 속삭였다. 오빠, 시골에 아버지 명의로 된 당 있잖아. 그거 우리 이름으로 돌려서 팔면 몇 억은 나올 거야. 그거 팔아서 빚 갚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민준도 살인적인 빚독촉과 수진의 끊임없는 부추김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6월 3일, 민준과 수진은 논산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잔혹한 계획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첫째, 늙은 아버지의 환심을 산다. 둘째, 회유와 설득으로 땅 명의를 이전받는다. 셋째,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과 폭력, 심지어 감금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한다. 박 할아버지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6월 5일 밤, 옆집 최 씨할머니가 들었던 끔찍한 비명은 바로 그 계획이 실행되던 순간의 소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미 민준과 수진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1억 원의 가계약금이 오고 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매수자는 과거 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당 투기꾼이었다.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결정적 증거. 병원에서 사흘간 집중 치료를 받은 박재명 할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몸은 최약하고 기억은 예전처럼 도렷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혈육인 아들 박민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검찰과 경찰은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병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고려해 면담은 20분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짧은 20분 동안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병실 안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조서에 기록된 박 할아버지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아들놈이 온다기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나 싶었지요. 빚이 좀 있다고 하길래 죽은 마누라가 평생 모아둔 돼지저금 통까지 깨서 1,0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땅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땅은 내 어미의 피와 땀이니 나중에 내 아들, 내 손주에게 물려줄 것이니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의 얼굴빛이 싹 변하더군요. 그날부터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계집애는 밥을 가져다 주는데 꼭 이상하게 쓴 약을 탔습니다.
그 밥만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쏟아졌어요. 매일같이 이상한 종이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안 찍는다고 버티자. 전기를 끊고 밥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그놈이 내 손을 뒤로 묶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곤 질질 끌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 계집애가 쇠사슬을 가져와 나를 뽕나무에 묶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놈이 계집애에게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영감탱이 며칠 저러다 죽으면 그냥 집 나갔다가 길 잃고 여기서 죽은 거라고 둘러대자.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까지 말한 박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마른 기침을 연거푸 뱉어내는 그의 모습에 의사가 급히 물을 건네며 조사를 중단시켰다. 박 할아버지의 증언은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 존속 상해, 불법 감금, 그리고 재산 탈취를 위한 고의적인 살인미수 혐의가 뚜렷해졌다. 검찰은 즉시 약물을 사용한 정신적 강박 및 서류 위조 혐의를 추가하여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먹었던 밥그릇과 남은 음식물, 집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약봉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유치장에 있던 민주는 아버지가 깨어나 모든 것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쇠사슬에 대한 질문에는 코웃음까지 쳤다. 제가 묵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노인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6월 9일 오전 수사팀은 특별한 대질신문을 계획했다. 바로 박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였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아들을 만나겠냐는 형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붉어진 눈시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 얼굴을 봐야겠어. 아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귀가 된 건지 대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오전 10시 15분경 박민준이 수사관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눈을 애써 피했다. 몇 초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혈압 측정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박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할아버지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아, 애비를 한번 쳐다보거라. 내가 개처럼 묶어놨던 이볼고를 똑똑히 봐. 내가 아직도 내 애비로 보이느냐. 민준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내 어미 죽고 나서 내가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서울 간다고 했을 때 논 팔아서 3천만 원 손에 쥐어 보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내 어미가 남긴 돼지 저금통을 깨부수고 이 애비가 사는 마지막 남은 땅까지 빼앗으려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누구에게도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다. 내 평생 내 자식 놈이 나를 하루하루 천천히 말려 죽이는 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마지막 문장은 병실 안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 수사관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주먹을 꽉 쥐었다. 그제야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빚 때문에 제가 너무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랬어요. 수진이가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박 할아버지는 입술을 비틀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애비를 팔아먹으려고 했느냐? 그깟 도박 빚 갚자고 내 애비를 빗속에 사흘 밤낮으로 묶어두라고 사주한 그 천박한 계집애랑 살자고. 더 이상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
마지막 퍼즐 조각. 대질신문 이후 박민주는 존속 살인미수, 재산 강취,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공범인 이수진은 근질기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6월 10일 추가 조사에서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한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수사관의 질문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다. 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가 묶은 것도 아니고 땅 문제도 전혀 몰라요. 그건 박민준 씨랑 그 아버지 사이의 일이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바로 옆집 최 씨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이 사건의 마지막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경찰이 보강 조사를 위해 최 씨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물었다. 근데 형사 양반들, 그날 밤에 그 수진이라는 계집애가 뒷뜰에서 떠들던 소리는 들어봤수. 제가 그걸 녹음해 왔지 뭐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늘 드개질이나 하며 조용히 지내던 노인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6월 6일 밤 잠자리에 들려던 최 씨 할머니는 옆집에서 또다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덜컥 겁이 났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낡은 폴더폰을 열었는데 손이 떨려 통화 버튼 대신 녹음 버튼을 잘못 누르고 말았다. 할머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5분 넘게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옆집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그 낡은 휴대폰에는 수진이 뒤뜰로 밥을 내가면서 민준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수진, 영감 아직 숨은 붙어있네. 내가 말했지. 쇠사슬로 단단히 묶으라고. 저러다 기어 나오면 우리 계획 다 망하는 거야. 민준, 작은 목소리로 너무 굶은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죽겠어. 수진, 걱정 마. 밥에 다 약 좀 탔어. 약한 수면제. 괜히 정신 차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다 들키니까. 며칠만 더 버티면 돼. 이 녹음 파일은 즉시 증거로 제출되었다. 국과수의 음성 분석 결과 파일 속 목소리는 박민준과 이수진의 것과 100% 일치했다. 이것은 수진의 모든 부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공모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정의 눈물과 엇갈린 운명. 사건 발생 2주 후 논산지원에서는 박민준과 이수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존속 살인미수, 재산 강취, 사문서 위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인 만큼 재판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청석 한쪽, 박재명 할아버지가 아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깡마른 몸, 아직도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 할아버지의 시선은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 재판장이 먼저 박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힘없이 일어나 퀭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재판 내내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흐느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빚에 눈이 멀어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수진이의 꿰매 넘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나가서 늙으신 아버지께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 뒤편에서 한 노인이 나지막이 혀를 찼다. 늦었다, 이놈아. 애비를 짐승처럼 묶어놓고 이제 와서 봉양은 무슨. 반면 이수진은 끝까지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박민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박민준의 친아버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땅을 관리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변명에 국선 변호인마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박재명 할아버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낮고 잠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일은 평생을 넘게 살며 자식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미가 일찍 죽고 저 혼자 이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저를 빗속에 묶어두고 제 밥에 약을 탔습니다. 저를 팔아 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와서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놈의 형량을 깎아주십시오. 제가 저놈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오래오래 감옥에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애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잊지 못하게 말입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박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눈물로 얼룩진 재판이 끝나고 박민주는 징역 13년, 이수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두 사람의 잔혹한 이야기는 한동안 마을 찻집의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친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6개월 후 교도소에서 온 편지. 박민준이 수감된 청주교도소. 교도관들에 따르면 그는 입소 초기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우는 날이 많았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늘 말이 없이 깊은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건축 노역에 배치된 후 그는 묵묵히 일만 했다. 한여름 대약볕 아래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겼다. 손바닥이 다 벗겨져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동료 재소자가 너 그렇게 일찍 나가고 싶냐? 고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입소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민주는 고박 밤을 새워 7장짜리 편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여기저기 번진 눈물 자국이 가득한 편지였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으실지 아니 아직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편지를 손에 드신다면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심장 없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법정에서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마치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낯설었던 그 눈빛이요.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혹시 용서가 가능하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기 위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다. 오래전 집 앞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자 가장 끔찍한 죄악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다. 모두를 놀라게 한 아버지의 선택. 편지는 우편을 통해 화절리 옛집으로 배달되었다. 재판 후 무효가 된 증여계약 덕분에 집과 땅은 다시 박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아와 있었다. 편지를 받아든 할아버지는 발신인 박민준의 이름을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편지를 뜯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상 위에 올려두었다. 사흘 뒤 할아버지는 이웃집 손자에게 부탁해 아내가 묻힌 뒷산 선영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의 묘소 앞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를 꺼내 불태웠다. 재가 되어 흩날리는 편지를 보며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맞긴 한데 세상 어느 자식이 애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땅 뺏을 궁리를 한단 말이오. 이 편지는 태워서 바람에 날려 보낼 테니 저놈의 사죄는 당신이 대신 들어주구려. 나는 아직 이 편지를 읽을 용기가 없소.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민주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
모범적인 생활 덕분에 그는 4년 차에 3년 감형을 받게 되었다. 감형 통보를 받은 날, 그는 기뻐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붉어진 눈으로 나지막이 읊조릴 뿐이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실까? 나 같은 놈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교도소 측에서 감형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재명 할아버지가 아들 면회를 오겠다고 답한 것이다. 6월 초에 어느 맑은 날, 교도소 정문 앞에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멈춰섰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버스에서 내렸다. 바로 박재명 할아버지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직접 싼 도시락 하나와 낡은 건강보험증, 그리고 아들 민준이 초등학생 때 함께 찍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교도소 면회실, 좁은 창살 사이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은 면회실로 들어서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여길?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대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박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이날 기억하느냐? 내가 밤새 열이 펄펄 끓어 내 어미가 죽고 없던 나는 너를 업고 밤새 병원으로 달렸지. 집에 돌아오니 이웃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다. 민주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질책하지 않고 그저 지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려주러 왔다.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때까지 평생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제 알겠느냐? 그로부터 2달 뒤 마을을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다. 박재명 할아버지가 남은 땅을 모두 처분하고 도시에 있는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떠나기 전 그는 면사무소에 들러 죽은 아내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회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마음 장학회,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그리고 땅을 판돈해서 남은 나머지는 은행에 신탁했다. 수혜자는 아들 박민준. 단, 출소 후에만 찾을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카센터를 여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한 양반이야. 자식에게 바로 돈을 쥐어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길을 터주잖아. 평생의 원한도 결국 자식 걱정으로 끝나는구먼. 또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날, 민주는 아버지가 양원에서 주무시다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교도소는 그에게 특별 귀휴를 허락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민주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라. 더 이상 내게 사죄하지 마라. 그 대신 내 어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부디 사람답게 살아다오. 아비는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랐다. 다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을 뿐이다.